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상당히 저는 그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서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썼어요. 아마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사 중에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아까 우리 주병기 교수가 포용적 제도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유를 가장 많이 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역설은 왜 한국의 보수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좋아할까. 서로가 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죠. 포용과 자유 자체를 해석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까 조금 전에 김기봉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여러 지구상에 있는 약 200개의 나라들은 왜 성장하고 일부는 왜 번영하고 일부는 왜 실패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기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기원은 제도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제도라는 것은 아주 우리 주병기 교수가 얘기했듯이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제도입니다. 포용적 제도라 하면. 그러니까 자유, 법치, 그리고 사적 소유권의 보장, 시장의 존재 이런 정도예요. 그 전체를 그냥 아주 포용적인 제도라고 그냥 하고 그걸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는 그냥 착취자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실패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때의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포용적 제도는 그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느냐를 논의할 단계는 이미 수십 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포용적 제도는 제가 토론문에서 포용적 제도 4.0 이 정도로 썼는데 그런 최소한의 의미에서의 포용적 제도를 예를 들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직후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도입하고 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흥국들은 셋 중에 하나를 택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를 택할 건지 사회주의적인 경제를 택할 건지 아니면 그 두 개를 하이브리드형으로 결합한 현재 인도 같은 소위 비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택할 건지 셋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는 우연히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일본을 택했고 그것이 현재의 경제적 번영을 낳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였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포용적 제도의 1.0이 가지고 온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포용적 제도의 1.0에 여전히 매몰되어서 현대의 한국, 2020년대의 한국이 지향해야 될 게 그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포용적 제도에 있는 자유를 시장 절대주의 혹은 시장 근본주의로 해석을 해서 왜곡하는 해석.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개인을 제가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용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포용적 제도를 일부 사람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뉴라이터들이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포용적 제도 1.0은 그때 달성을 했고, 물론 그것이 늘 지켜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 것처럼 법치 그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잖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저항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고요. 그 다음 한국 경제발전 과정 전체를 보면은 그냥 제가 해석을 하면 포용적 제도 2.0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저는 DJ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DJ 시대에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걸 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포용적 제도 2.0에 해당하는 거고요. 포용적 제도 3점, 죄송합니다. 토론문 뒤로 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더 뒤로.
제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포용적 제도를 그 앞에 심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뉴라이트가 생각하고 있는, 우파가 생각하는 포용적 제도의 벤치마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겨우 비교하고 있는 수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남미의 일부 국가들. 그래서 심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포용적 제도의 3.0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무현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공급해야 될 공공재의 영역의 범위를 확산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치매 국가제도,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사고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공공재에 대한 사고를 확대시킨 겁니다. 즉 국가는 치매를 걸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공공재의 사고를 확대한 거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포용적 제도 4.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포괄적인 형태의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포용적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에 의해서 포용적 제도가 침식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플랫폼 경제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독점의 문제, 그 다음은 우리 강경훈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기량력인 언론이 지배적인 경제 권력과 결탁을 해서 합리적인 기량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는 사법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니고 법조계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적인 법 적용, 그리고 정관 예우를 통한 일종의 카르텔, 사법 카르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혹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대단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제도의 4.0에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포용적 1.0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시대착오적인 해석, 저거 정확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적인 사고 자체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약탈적 경제 행위를 방지해야 됩니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플랫폼 기업의 경우도 있고요. 재벌 기업들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가시적 카르텔에 의해서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억제해야 됩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덜 문제고, 더 심각한 건 자산 불평등인데, 자산 불평등을 낳는,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거시경제의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공공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국민의 공공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영역의 공공재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공공재가 어디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면 국가 침해 책임제 같은 것이 확대된 형태의 공공재고요. 예를 들면 복지하시는 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이것은 완전히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가 포용하고 더 잘 보호해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는 정상적인 시민으로 만들 건가 하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저런 영역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이 개혁을 통해서 포용제도의 4.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윤석열은 35번이나 자유를 얘기하고도 왜 저런 상태에 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게 알코올성 치매일 수도 있고 충동적인 정서일 수도 있고 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유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전 개인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이에요.
국가 권력도 견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 스스로 그 자체도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자유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사실은 에스모글루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초기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점점 진화된 형태의 책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권력과 진보 이런 데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개념이 기량력입니다. 기량력. 어떤 이 기존의 파워가 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카운터밸링 파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포용적 제도 그 자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량력이고요. 그것에 대한 소위 보수도 마찬가지고, 보수 플러스 윤석열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안성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상적인 분열 혹은 집단들 간의 분열과 갈등의 이 심화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의 지배, 그냥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표로도 이미 한국은 거의 최고 수준의 그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자질이 위험 요소 인자들이 대단히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 SNS 사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것 때문에 취약하고, 세 번째는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의 갈등의 여지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육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민주주의 원리가 뭔지를 1학년부터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다양한 민주의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혹은 공동체의 중요성.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이런 갈등과 정오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